서구의 전통에서 예술은 줄곧 모방으로 정의되어 왔습니다. 플라톤은 진정한 원본이자 모든 형상들의 순수한 본질인 이데아가 존재한다고 믿었기에 모방의 일종인 예술을 이상적인 국가인 폴리스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죠. 그렇다고 플라톤이 예술을 싫어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플라톤은 예술이 사람의 마음에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해하고 있었기에 그림과 조각을 포함한 예술을 국가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방을 하며 세상을 배웁니다. 엄마놀이, 병원놀이 등의 역할극을 하며 타인들과 상호작용을 해나가죠. 모든 것에 변치 않는 본질이 있길 바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스승이었던 플라톤과는 달리 이렇게 말합니다. 모방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모방된 것에서 기쁨을 느낀다는 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나타나는 타고난 본성이다. 플라톤이 이상적인 국가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말한 예술가들은 모방의 달인들입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카메라가 등장하며 이 달인들은 위기에 처합니다. 손가락만 딸깍하면 기계가 달인들보다 현실을 더 사실적으로 묘사해주게 되었으니 난처할 만도 했죠.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화가들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세계를 재현하는 일과 멀어지게 됩니다. 대신 시각적 리얼리티를 구성하고 있는 이미지의 문법을 비판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하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실제 세계를 보며 산다면 이 문장은 우리에게 아무런 울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문장이 우리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까닭은 우리 모두 산을 산으로, 물을 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자라보고 놀란 가슴으로 소뚜껑을 자라로 보는 일이 우리네 삶에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가슴에서 우러나 말할 수 있으려면 득도의 경지에는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를 있는 그대로 포착한다고 상정되었던 카메라의 등장 이후 예술가들은 관념이 개입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세계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화폭을 통해 고발하기 시작하죠. 물론 이들의 창작 의도가 사회 비판에 있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망막에 맺힌 상을 모방하기만 하는 일에서 벗어나려 한 그들의 시도가 결과적으로 본다는 행위의 진정한 의미에 관해 사유하도록 촉구했다는 뜻입니다. 카메라의 등장 이후 활동한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은 객관적 현실이라는 허구적 리얼리티 대신 그들의 주관적 심상을 적극적으로 화폭에 구현합니다. 고갱의 이 작품을 보면 작가가 자기 위도에 맞게 색을 마음대로 바꾼 것을 볼 수 있죠. 인물들을 초록색으로 칠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죽음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여기서 초록색은 죽음을 상징하는 색으로 사용됩니다. 색을 현실과 연관되지 않은 독립된 의미를 가진 상징으로 사용한 것이죠. 하지만 고갱은 아직까지 색을 순수한 조형 요소가 아닌 정신적 상징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 뒤 등장한 마티즈의 화폭에서 색은 현실과 연관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아무런 상징도 담고 있지 않아서 대중적 공감대를 받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같은 시기 활동한 파블로 피카소는 형태의 본질을 연구하기 위해 다시점에서 사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작품에서 피카소는 사방에서 바이올린을 보고 절개한 형상을 화폭에 구현했죠. 20세기 중반기에는 여기서 한층 더 나아가 오직 시각예술의 순수한 정체성에만 집중한 작품들이 등장합니다. 바넷 뉴먼의 노란색 회화와 마크 로스코의 초록과 적색입니다. 이 작품들에서 작가들은 눈으로 보는 것 이외의 요소들을 모두 배제하고 오직 순수한 상태의 시각예술을 관객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작품을 보는 관객들은 아무런 현실의 단서도 없는 이 작품들을 보고 어떠한 연상도 할 수 없게 되죠. 남아있는 건 오직 강렬한 시각 경험뿐입니다. 추상미술은 자기 자체로 충족되는 독립적 세계로서 일체의 이야기가 소멸된 미술입니다. 카메라가 발명되기 이전 서양 미술에서 객관적 리얼리티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것은 바로 원근법입니다. 최초로 원근법을 적용해 그림을 그린 이는 15세기 이탈리아 화가 마사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성당의 벽에 프레스코로 그린 삼위일체를 실제로 보면 막힌 벽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움푹 파인 공간 앞에 서 있는 듯한 환상을 줍니다. 그러나 원근법을 처음 발명한 이는 화가 마사초가 아닌 건축가 브루넬레스키였다고 합니다. 그는 위대인들에게 자기가 지을 건물의 모습을 미리 보여줄 요량으로 원근법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는 원근법을 개발한 후 자신의 발명품이 화가들에게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존경했던 어린 화가 마사초에게 원근법을 알려주었죠. 원근법은 사람들에게 객관적 리얼리티라는 강력한 환영을 심어주는 데 성공했지만 사실 실제하는 세상은 원근법적 묘사와 판이합니다. 우선 원근법은 세상을 고정된 하나의 눈으로 볼 것을 요구합니다. 반면 우리의 눈은 두 개이기에 실제 우리의 시야는 두 개의 중심을 가진 타원형에 더 가깝습니다. 또 원근법은 시각의 횡단면 위에서 이미지를 포착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구면으로 되어 있어서 이 또한 불가능하죠. 우리의 사상이나 행동, 생활 양식을 강력하게 구속하고 있는 신념 체계를 이데올로기라 부릅니다. 원근법은 브루넬레스키에 의해 미술사에 처음 등장한 이후 우리의 시각적 리얼리티를 구성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각적 인습을 타파하기 시작한 현대 화가들은 매우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용기는 두려움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카메라라는 기술 혁신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그것이었죠. 다가오는 AI 시대를 두려움의 눈길로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역사적 인물들이 시대적 위기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배우며 우리도 용기 있게 당면한 과제들을 대처해 나가야겠지요. 끝으로 조선에 처음 카메라가 등장했을 때 조선의 화가들은 어찌 반응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밥그릇이 빼앗길 위기에 처해 온갖 새로운 양식 실험에 도입했던 서양의 화가들과는 달리 조선의 화가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촬영 기술을 수용합니다. 그 차이는 바로 동서양 예술가들의 사회적 지위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서양은 이미 르네상스 이후 예술가가 창조주의 버금가는 지위로 격상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카메라의 등장은 단연코 위기로 보였죠. 반면 문치를 숭상하던 조선 후기 사회에서 예술가들의 지위는 매우 낮았습니다. 기술직이라 천대받던 화가들에게 조선은 예술가라는 자의식이 움트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혁신적인 촬영 기술을 접한 화가들은 오히려 이 새로운 기술에 매료되었고 열정적으로 사진기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촬영국을 세웠던 이들은 모두 화가 출신이었습니다. 예술이 삶을 예술보다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그날까지 양질의 컨텐츠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거꾸로 읽는 미술사의 검이었습니다.